어머니, 이게 뭐예요? 대체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사돈댁 마님도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녹음기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75억이면 우리 집 한 채 사고도 남겠네. 시어머니 몫은 나중에 요양병원비로 쓰면 되고, 일단 위임장만 받아내면 돼. 어차피 연세 많으신 분이 그 큰 돈 관리 못 하시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설마... 내가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이 주머니엔 로또 1등 용지가 있었다는 걸 너희는 몰랐겠지?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앞에 재산관리 위임장을 내밀며 서명을 종용하던 그 손들이 이제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화 사연을 들려드리는 노란빛 사연실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인 오미자입니다. 시장에서 40년을 반찬가게로 살아왔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 이름 석자 박힌 집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명절날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이 집을 리모델링한다며 명의를 넘기라고 했고 제가 거절하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머니 속 구겨진 로또 용지를 펼쳤고 제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9월의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송편 쪄놓은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랬듯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연 그리고 사돈댁 부부가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해서 정갈하게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준호는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돈댁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사부인, 오래간만이네요. 사돈댁 마님 최정자 씨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채 저를 내려다보듯 쳐다봤습니다. 70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살아온 저는 그런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비한 게 별로 없지만. 아이고, 뭘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편하게 계시지? 며느리가 제 말을 자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고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음식을 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전.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40년 반찬 가게를 하며 익힌 솜씨였고 명절이면 늘 아들이 좋아한다며 이것저것 만들어뒀습니다. 앉으세요. 식사부터 하시죠. 네, 어머니. 하지만 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사돈댁 영감 이상훈 씨는 갈비찜을 한 점 집어먹더니 눈썹을 찌푸렸고 사돈댁 마님은 잡채를 한 젓가락 먹고는 물을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동그랑땡을 집더니 살짝 냄새를 맡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이 너무 낡지 않았어요? 식사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서 며느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집이야 뭐 살만하지.
아니, 제 말은요. 벽지도 누렇게 변했고, 보일러도 오래돼서 방음도 안 되고, 단열도 잘 안 되잖아요. 겨울에 춥지 않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 말투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년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제 귀는 진심 어린 걱정과 계산된 말투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난 이 집이 좋으니까. 그래도요, 요즘은 다들 리모델링 하는 추세잖아요. 이번엔 사돈댁 마님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네도 최근에 집 리모델링 했는데 완전 새 집처럼 바뀌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부모님 모시고 살려면 집이 좀 괜찮아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시부모 모시고 산다는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하며 밥을 떠먹는 척했습니다. 리모델링,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사비는 대출로 해결하면 되고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하면 이자도 싸게 나온대요. 내 집을 담보로?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래요. 그리고 준호는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재촉하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잠깐만 제 앞으로 돌리면 절차도 간단하고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된대요. 명의를 돌린다는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명의를 내 앞으로 돌리라고? 잠깐만요. 어머니,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잖아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상속세? 아, 그게 아니라.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제잖아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연세가 있다는 말이 마치 이제 곧 죽을 텐데라고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준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사돈댁 부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싫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네?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마르게 일해서 산 집이야. 내 이름 석자가 박힌 집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있을 거야.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갈비찜에서 올라오던 김이 식어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집 빼앗자는 게 아니라. 빼앗자는 게 아니면 뭐야? 명의를 넘기라는 게 빼앗는 거 아니고 뭐야? 아이고, 사부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사돈댁 마님이 불쾌하다는 듯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자식한테 미리미리 정리해 주던데 왜 그렇게 꽉 막히게 사세요? 준호도 지금 프리랜서로 전환하느라 힘든 거 아세요? 젊은 사람들 숨통 좀 트여줘야죠. 숨통을 틔워준다는 말이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숨통은 안 중요한가 보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상 앞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대화로 풀어야죠. 대화를 하려면 서로 존중이 있어야지. 내 평생 일군 집을 넘기라는 게 무슨 대화야?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가 이 낡은 집에서 계속 살라는 거예요? 리모델링도 안 하고요? 너희 집이 아니잖아. 내 집이지.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고 준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댁 영감은 허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이 닿을 때마다 40년 전 시장 반찬 가게에서 새벽같이 일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끓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던 그 시간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준호가 중간에서 어물쩡거리는 소리. 그때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주일 전 시장 가는 길에 들른 복권 가게에서 무심코 산 로또 용지 한 장. 당첨될 거라곤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 것이었습니다. 그 얇디얇은 종이 한 장이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채 들어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 아들이 가끔 끼어드는 소리.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절 어떻게 설득할지 아니면 어떻게 압박할지에 대한 작전회의였겠죠. 새벽 5시 몸에 밴 습관대로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냉장고에 넣어둔 나물을 꺼냈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늘 그랬듯 송편과 전을 데우고 과일을 씻어 담았습니다. 40년을 시장에서 살며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었고 명절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거실에서 하나둘씩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먹겠다며 제가 차린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라고 말했더니 나이 들었으니 편하게 있으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제 연세가 있으시니라던 말과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쓸모없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아침 8시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어제와 똑같은 분위기.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들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돈댁 영감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편 하나를 입에 넣고는 천천히 씹으며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냐고 집 리모델링하고 명예 정리하는 거 말입니다. 싫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제도 싫다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돈댁 마님이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며느리도 이제 슬슬 애를 가져야 할 나이인데 이런 낡은 집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 했습니다. 애를 키운다는 말에 저는 숟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건 제 손주가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집을 내놓으면 손주를 보여주겠다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건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기들이 제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리모델링하면 저도 새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자기들도 숨통 트인다고 명의만 잠깐 아들 이름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 40년 장사를 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나중에 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다고, 내 집은 내 이름으로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공사는 제가 필요하면 제 돈으로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 부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안 되니까 다음 수를 쓰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야겠네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자기들을 배려해 줄 생각이 없으면 자기들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며 일어섰습니다. 아들의 팔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렸지만 며느리는 남편 편을 들어달라고 어머니 편만 들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는데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계산된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무력함도 있었습니다. 같이 살 수 없냐고 명희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명의를 나중에 생각하면 대출은 어떻게 하냐고, 집주인이 저면 대출도 제 명의로 나가야 하는데 이자 부담은 누가 지냐고 자기들이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정해진 각본이었다는 것을. 어제 저녁 식사도 오늘 아침 대화도 모두 제가 명의를 넘기도록 압박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래, 나가.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가라고. 이 집은 제 집이고 자기들이 나가든 제가 나가든 해야 할 것 같으면 제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돈댁 마님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저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제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까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문 앞까지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게 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9월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명절 아침이라 거리는 조용했고 가끔 지나가는 차들만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을 일궈온 제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나간 거지만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로또 용지는 그저 종이 한 장일 뿐이었고 그게 제 운명을 바꿀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저는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평생 친구 말순이가 있었고 적어도 하룻밤 묵을 곳은 있을 거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장사하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만큼은 절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돌아보면 그 집이 보일 것이고 그 집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이 떠오를 것이고 새벽마다 일어나 준비했던 아들의 아침밥이 생각날 것이고 명절마다 정성껏 차렸던 제사상이 눈앞에 아른거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제 집에서 멀어지면서도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로또 용지가 옷깃에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명절 아침에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그 빈 거리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 말순이의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말순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 받아줬습니다. 40년을 함께 시장에서 장사하며 쌓아온 우정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고 그저 방을 내주며 쉬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 안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말순이와 차를 마시며 시장 이야기를 나누고 TV를 보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을 일궈온 집, 새벽마다 일어나 준비했던 아들의 아침밥, 명절마다 정성껏 차렸던 음식들,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사돈댁의 비아냥거리는 말투, 아들의 무력한 표정.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말순이에게 미안했지만 이대로 누워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9월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쳤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명절이 지난 밤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갑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문득 익숙한 골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다녔던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골목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니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라 밤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슈퍼 바로 옆에 복권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로또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포스터, 행운의 명당, 당첨자 배출, 1등 당첨 몇 억 같은 문구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복권방을 보는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시장 가는 길에 이 복권방을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멈췄던 기억. 늘 그냥 지나치기만 하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였을까요? 1,000원짜리 한 장을 샀었습니다. 그 복권이 어디 있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에 뭔가 구겨진 종이가 잡혔습니다. 천천히 꺼내보니 일주일 동안 주머니 속에서 구겨져 있던 로또 용지가 나왔습니다. 집을 나올 때도 말순이네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제 주머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 알바생이 무심하게 인사했습니다. 냉장고로 가서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1,500원. 동전 몇 개를 건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슈퍼 앞에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슈퍼 주인이 손님들 편의를 위해 놓아둔 것 같았습니다. 벤치 옆으로는 복권방의 유리문이 보였고 그 유리문에 붙은 형광색 포스터들이 밤에도 눈에 띄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생수 뚜껑을 돌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복권을 다시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복권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머니 속에 있어서 주름이 많이 갔지만 숫자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당첨 번호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용법이 어려워서 거의 전화만 받는 용도로 썼지만 말순이가 천천히 가르쳐줘서 이제는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라고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어눌하게 움직였지만 천천히 한 글자씩 눌러서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 회차의 당첨 번호를 눌렀습니다. 6개의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복권을 오른손에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과 휴대폰 화면 불빛을 번갈아 보며 숫자를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 휴대폰 화면에 보이는 숫자와 복권에 적힌 숫자가 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싶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도 확인했습니다. 또 같았습니다. 그냥 운이 좋은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숫자도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또 같았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숫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왼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복권을 든 오른손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섯 번째 숫자도 일치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마지막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떨어질 뻔해서 얼른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복권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일치했습니다. 6개의 숫자가 모두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 6번째 숫자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로또 1등 당첨 복권이었습니다. 생수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벤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물이 조금 흘러나왔지만 저는 그걸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휴대폰 화면과 복권만 번갈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등 당첨금이 얼마였더라?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조작해서 당첨금을 확인했습니다. 1등 당첨금 총 75억 원,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숫자가 화면에 떴지만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75억, 75억? 숫자를 소리내어 읽어봤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권방의 형광색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등 당첨 땡땡억. 그 포스터 속 숫자가 이제는 제 것이 된 겁니다. 제가 평생 시장에서 벌어서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샀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서 겨우 집 한 채.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75억이라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복권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고 단추까지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손으로 주머니를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복권이 거기 있다는 걸,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9월의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저는 추운 줄 몰랐습니다. 아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몸의 감각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 명의를 넘기라고 했던 며느리, 리모델링 비용을 대출로 받자던 며느리, 연세가 많으시니 정리하라던 며느리, 사돈댁에 비아냥거리는 말투, 아들의 무력한 표정. 그들이 절 내쫓던 그날, 이 복권은 제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자기들이 절 내쫓던 바로 그 순간, 제가 이미 자기들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걸. 집 한 채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75억이라는 숫자를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서는 쫓겨났지만 인생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권방의 유리문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1,000원을 내고 복권 한 장을 샀던 그 카운터가 어둠 속에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첨될 거라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절 내쫓던 그날 제 주머니엔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말순이가 아침을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말순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시장에서 살며 닳고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거칠었고 옷은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회색 바지, 그리고 가장 편한 구두.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복권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확인했던 그 복권. 구겨지고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제 인생을 바꿀 것들이었습니다. 말순이네 집을 나서며 은행 좀 다녀온다고만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가는 건 맞으니까요. 다만 어떤 은행에 무슨 일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은 농협 본점에서만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확인했었습니다. 말순이가 가르쳐준 대로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주소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도 알아봤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농협 본점 건물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시장 근처 농협 지점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제가 이런 큰 건물에 들어가 75억이라는 돈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복권을 한 번 더 만져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사람들이 많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에게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절 안내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일반 창구가 아니라 따로 떨어진 곳으로 안내됐습니다. VIP 고객 전용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로비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부드러운 소파, 따뜻한 조명, 테이블 위에 놓인 차와 다과,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직원이 일어나 인사를 하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평생 이런 소파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로또 용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복권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쳐서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복권을 받아들고 컴퓨터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1등 당첨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신분증을 건네고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당첨금은 총 75억 원이고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기로 두드리며 설명했지만 제 귀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숫자였습니다. 통장이 있냐고 아니면 새로 만들겠냐고 물었습니다.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저만 아는 통장.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고 신분증을 확인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입금이 완료됐다는 말과 함께 새로 만든 통장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봤습니다. 1, 10, 100, 1000만,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의 10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직원이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통장만 보고 있었나 봅니다. 괜찮다고 대답하고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직원은 VIP 고객 전담 매니저 명함을 건네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VIP라니.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던 제가 이제 은행 VIP 고객이 됐습니다. VIP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9월의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가방 속 통장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 집 명의는 못 줘도 이 돈은 제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원하던 집보다 훨씬 많은 돈이 오로지 제 이름으로만 돼 있는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어디냐고 점심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더니 집에서 같이 먹자며 김치찌개를 끓여놨다고 했습니다. 말순이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상을 차리며 이것저것 물었지만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제 오랜 친구였고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며 앉았을 때였습니다. 말순이를 불렀습니다. 친구가 고개를 들었고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한테만 말할 건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순이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또에 당첨됐다고 1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75억. 잔을 들던 말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세금 빼고 75억이고 오늘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말순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특히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우정이 뭔지 아는 친구였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네는 어떻게 할 거냐고. 모르게 할 거라고, 당분간은 그렇게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난 걸 알고 있었고 그 이유도 대충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말순이네.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속엔 통장이 들어 있었고 그 통장엔 상상도 못할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사돈댁도 아들도 절 내쫓았던 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이 비밀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한 짓을,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집 한 채 때문에 시어머니를 내쫓았던 사람들이 75억이라는 숫자를 안다면 어떤 얼굴을 할까요? 상상만 해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 뒤에는 묘한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제 주머니엔 그들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몰랐죠.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 모르게 할 것입니다. 말순이네 집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이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가 벌써 돌아온 건가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문 앞에 선 사람은 말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억지 미소가 떠 있었고 아들은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는지, 왜 왔는지 물으려던 참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다며 찾느라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명절날 절 내쫓을 때의 그 냉랭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머뭇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며느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순이네 집이 참 아담하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내며 어머니 걱정돼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어서 걱정했다고 집에 돌아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지 않냐고 여기서 계속 신세 지실 순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말순이한테 미안하지 않냐는 투였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핑 하는 짧은 소리. 문자가 온 것입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재빨리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문자 내용이 잠깐 보였을 것입니다. 제 휴대폰은 잠금 설정이 없었고 문자 알림이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는 설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휴대폰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며느리가 화면의 글자들을 읽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VIP 고객님, 전담 매니저, 농협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떠 있었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눈에서 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제가 70년을 살며 수없이 봐왔던 사람의 눈에서 나타나는 그 특유의 욕심 가득한 빛.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농협 VIP 문자를. 그 짧은 몇 초 동안 며느리는 모든 걸 눈치챈 것입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환해지더니 어머니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오늘은 일단 이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뜨고 흥분돼 있었습니다. 나가면서 돌아보는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며느리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가 밖에서 아들한테 뭔가 빠르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흥분한 목소리, 숫자를 세는 듯한 소리, 계획을 짜는 듯한 대화.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엔 농협에서 온 문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VIP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었습니다. 귀하의 자산 관리를 위해 며느리가 이 문자를 받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걸, 큰 돈이 생겼다는 걸, 농협 VIP 고객이 됐다는 걸,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돌아왔습니다. 장본짐을 내려놓으며 누가 왔다 갔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왔다 갔다고 했더니 말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자 알림을 봤어. 농협 VIP 문자를. 그 애가 알아챈 것 같아. 말순이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냐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았으면 사돈댁도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확대되며 빛나던 그 모습. 집 한 채 때문에 절 내쫓았던 사람이 75억이라는 돈 앞에서 어떻게 나올지 뻔했습니다. 분명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엔 더 달콤한 말로,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밥 먹자고 가족끼리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가족인데 이렇게 피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준호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서연이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뭐라고 시키는 게 분명했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저녁에는 사돈댁 마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부인, 요즘 어디서 지내시냐고, 집에 들어오시라고, 가족끼리 무슨 그렇게 사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에서 본 그 문자 내용을 이제 온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말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없다는 것. 저를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에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며느리, 아들, 사돈댁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오라고, 가족끼리 얘기하자고, 걱정된다고. 하지만 그 문자들 속에는 75억이라는 숫자가 투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모두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집 한 채 명예 때문에 절 내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75억 때문에 돌아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효도도, 인간관계도 모두 숫자로 계산되나 봅니다.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을 보던 그 순간의 눈빛이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미자야, 조심해야 해. 돈 앞에선 사람이 달라지거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40년 장사하며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가족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를 홀짝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를지 몰라도 VIP 고객이라는 것만으로도 큰 돈이라는 걸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 계략을 세울 것입니다. 더 교묘하게, 더 달콤하게 절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 설정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화면에 문자 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알아버렸고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흘 후 며느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집으로 와달라고, 꼭 와야 한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말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갈 거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그들이 여기로 올 것이고 말순이한테 피해가 갈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가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진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말순이와 함께 전자상가에 가서 산 것이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녹음기였지만 음질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단골 손님이었던 정현우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오후에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40년 단골 손님의 부탁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2시 반에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단정한 검은색 재킷과 회색 스커트,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명절날 집에서 쫓겨나던 그때와는 다른 제가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것입니다. 2시 반 약속한 장소에서 정현우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님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변호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증거 같은 게 있냐고. 그 즉시 저는 녹음된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3시 정각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제 이름으로 된 집,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제 뒤에 선 변호사님을 보고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들, 사돈댁 부부, 4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멀리서도 그 제목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오며 어머니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냐고 연락도 없어서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눈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이제 더 이상 혼자 사시기 힘드실 나이라고, 재산 관리도 혼자 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된다고, 복잡한 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으셨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누구냐고, 왜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지인이고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이건 단순한 재산관리 위임장이 아니라고, 사실상 모든 재산의 처분권을 넘기는 서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오미자 씨의 재산을 자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심지어 통장에 지나 부동산 매각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건 오해라고, 그냥 어머니 편하시라고 만든 서류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런 서류는 보통 사기에 사용된다고,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갈취에 많이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사돈댁 마님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자기 딸이 시어머니 재산을 갈취한다는 거냐고, 모욕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그럼 왜 이런 서류가 필요한지 설명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농협 통장,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 75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거실의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돈댁 부부의 입이 벌어졌고 아들은 눈을 깜빡이며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난 그날 이 돈은 이미 내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말순이네 집에 왔을 때 녹음해둔 파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며 나눈 대화. 제가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두고 녹음했던 것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봤어. 농협은행 VIP 문자. 거기에 쓰여 있었다니까. 그 돈이면 우리 집 한 채 사고도 남겠어. 시어머니 몫은 나중에 요양병원비로 쓰면 되고 일단 위임장만 받아내면 돼. 어차피 연세 많으신 분이 그 큰 돈 관리 못 하시잖아.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하면 감사하실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돈댁 마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빼낼 수 있을지, 어떤 명목으로 서류를 만들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소리들이 생생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재산 갈취 시도와 사기 미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특히 고령자 대상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내저으며 오해라고, 그냥 한 말이라고,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속에서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영감이 벌떡 일어나며 이건 불법 녹음이라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합법이라고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전 명절날 집에서 저를 내쫓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날 너희는 나한테 나가라고 했지. 집 한 채 명예 때문에. 며느리가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근데 그날 내 주머니엔 이미 이 돈이 있었어. 너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거실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앞으로 오미자 씨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는 자기가 처리할 거라고, 이런 식의 접근이 다시 있으면 즉시 고소 조치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후 변호사님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변호사님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녹음 파일은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고 원하신다면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 일단은 경고 차원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하셨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고소를 하면 며느리와 사돈댁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아들에게도 상처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며느리 편을 들었다고 해도 아들은 여전히 제 자식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내일 바로 준비해서 발송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재산 갈취 시도, 사기 미수, 고령자 학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이런 식의 접근이 다시 있으면 즉시 형사고소로 전환할 거라고 명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카페를 나와 말순이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보여줬을 때 그들의 표정, 녹음을 들려줬을 때 며느리의 당황한 모습, 변호사님의 경고. 말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이제 좀 편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 모습, 며느리와 사돈댁 사이에 끼어 힘없이 앉아있던 모습, 저를 지켜주지 못한 무력한 모습,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아들이 저렇게 약한 사람이 된 건 어렸을 땐 그래도 씩씩했었는데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닐 때만 해도 자신감 넘쳤었는데 결혼하고 실직하고 며느리에게 휘둘리면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서연이랑 사돈댁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넌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절날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 할 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달라고, 자기들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넌 그때 엄마 편을 들어줬어야 했어. 아내도 중요하지만 엄마를 내쫓는 건 아니잖아.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이틀 안에 도착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혹시 협박이나 회유가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해라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틀 후 사돈댁 영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화를 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문자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것도 증거가 된다고 잘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 아들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모든 연락을 자기 쪽으로 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게 직접 연락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말순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 계속 신세 질 수는 없었습니다. 75억이라는 돈이 있으니 새로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집은 싫었습니다. 혼자 살기 편한, 아담하고 관리하기 쉬운 집이 좋았습니다. 말순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 투룸짜리 깔끔한 아파트 하나 구해서.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40년 친구와 함께 살면 외롭지도 않고 서로 돌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 교통이 편한 곳, 병원이 가까운 곳. 그런 조건으로 알아보니 마음에 드는 아파트 몇 곳이 나왔습니다. 말순이와 함께 직접 보러 다녔습니다. 한 달 후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25평짜리 투룸 아파트,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돼 있고 채광도 좋고 층간소음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현금으로 계약했습니다. 집을 사는 과정에서 제가 VIP 고객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친절했고 부동산에서도 좋은 매물을 우선적으로 소개해줬습니다. 70년을 살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우였습니다. 돈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집에 있던 짐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 짐을 정리해서 창고에 보관해 두라고, 나중에 찾으러 가겠다고. 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 가시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서연이도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말순이와 함께 새 집으로 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새 가구를 들였고 커튼을 달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일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편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5층이라 전망이 좋았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아래로는 공원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미자야, 이제 편하게 살자. 우리 나이에 뭐가 필요해. 건강하고 편하면 됐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은 미워도 아들만큼은 그래도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문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만나자는 말, 엄마가 그립다는 말.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이가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못 막아서 미안해. 엄마 집에서 쫓아낸 건 정말 잘못한 일이야.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만나자는 말, 엄마가 그립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직도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며느리한테서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녁이 됐습니다. 말순이와 함께 간단히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코트를 걸면서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날 명절날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이 주머니에 들어있던 로또 용지,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당첨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며느리와 사돈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결국 굴복해서 집 명의를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쫓겨났지만 동시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말순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15층에서 내려다보던 그 공원을 이제는 직접 걸으며 가을 단풍을 감상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단풍나무가 빨갛게 타오르는 계절이었습니다. 시장도 가끔 들렀습니다. 40년을 장사했던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옛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고 어떻게 지내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편하게 잘 지낸다고만 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합의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재산 관련해서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적 문제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님께 답을 드렸습니다. 합의는 하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은 앞으로 절 찾아오지 말 것, 재산 관련 이야기는 일체하지 말 것, 이를 어기면 즉시 고소할 것,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법적 합의서로 작성할 것.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이 모두 서명했다고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랐습니다. 엄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혼자 가겠습니다. 혼자 온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없이, 사돈댁 없이, 오직 아들 혼자. 그래도 고민이 됐습니다. 말순이와 상의했습니다. 친구는 한번 만나보라고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를 장소로 정했습니다. 새 집 주소는 아직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약속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말만 듣고 엄마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오랜 세월 살아온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랑 별거 중이에요.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며느리와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시어머니를 돈으로만 보냐고, 자기 엄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며느리는 처음엔 변명하다가 나중엔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헤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화해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엄마, 새 집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끔 찾아뵙고 싶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면 혹시 며느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 혹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줘.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섭섭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해한다고 엄마가 편하실 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은 평화로워.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말순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잘했다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고, 급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새 집은 따뜻했습니다. 단열이 잘 돼 있어서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도 온기가 오래 유지됐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보일러를 최대로 틀어도 추웠는데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말순이와 함께 작은 트리를 샀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트리를 세우고 조명을 달았습니다. 예쁘게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이런 여유가 생길 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서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따뜻한 패딩 점퍼와 손편지. 편지에는 사랑한다는 말, 건강하시라는 말,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물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너도 건강하라고. 짧은 문자였지만 아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섣달 금음날 말순이와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제아의 종소리가 울렸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와 사돈댁의 압박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 집에서 평화롭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걸장에서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물론 복권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당첨금으로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 주머니를 만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이 주머니 속엔 75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쫓아낸 그 시어머니가 그들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집 한 채 명예 때문에 노인을 내쫓았는데 그 노인의 주머니엔 운명이 들어 있었다는 걸.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해 첫날의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말순이가 옆에 서며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준호랑 완전히 화해하지 못한 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아쉽긴 하지.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를 지키는 게 먼저야. 친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배운 게 많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 효도라는 명분으로 강요되는 희생,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현실. 하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제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주머니 속 복권 한 장이 기회를 줬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집에서 쫓겨났지만 인생에서는 당당히 돌아왔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미자는 이제 자유라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치, 사돈댁의 비아냥, 아들의 무력함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큰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가끔 생각했습니다. 기부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말순이와 함께 작은 사업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급할 건 없었습니다. 천천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됐습니다. 이제 시간은 많으니까요. 새해 첫날 저녁 말순이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시장 근처 한정식집에서 정갈한 상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봄에는 제주도에 가보자고, 여름에는 강원도 바다에 가보자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자고. 그렇게 하나씩 계획을 세우다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코트를 만졌습니다. 주머니 속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나던 그날 제 주머니 속엔 로또 1등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내쫓은 그 여자가 이미 승자였다는 걸.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노란빛 사연실록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담아 노란빛 사연실록이 직접 만든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편하게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문을 나섰죠. 평생을 살던 내 집에서 낡은 코트 주머니엔 구겨진 종이 한 장.